자, 이번에는 앞에 영상에 이어서 11번째 문제부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블록 선도에 있어서 변환이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잘못된 걸 고르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왼쪽에 대한 것과 오른쪽에 대한 게 같아야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게 같은 게 아니고 틀린 게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에 이 첫 번째 항에 있어서 조금 보면요, 일단은 뭐 왼쪽에 x1이라는 입력, 아래쪽에 x2라는 입력, 그 다음에 x3 출력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x1, x2 입력으로 갖고 x3 출력으로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둘이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상 뭐 똑같이 x1, x2라는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x3가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블록 선도에 있어서 가압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입력이 합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신호는 실상 x1 더하기 x2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G라고 하는 전달 요소를 거치고 x3가 되어요.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이 x3가 만들어내는 출력은요, x1 더하기 x2라고 하는 입력에다가 여기 있는 전달 요소를 곱한 요 놈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어서 얘와 똑같으면 얘는 뭐 잘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x1부터 보면 일단 x1이 G라고 하는 전달 요소를 거칩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나오는 값은 x1G가 될 거고요. x2도 마찬가지로 G라고 하는 전달 요소를 거치기 때문에 실상 이걸로 들어가는 신호는 x2G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압점이 있기 때문에 이 x3는 두 신호의 합으로서, 즉 x1 G 더하기 x2 G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G로 묶어내면 x1 더하기 x2 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실상 1번 보기에 있어서는 얘가 제대로 변환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x1 들어가고 나오는 게 x2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x2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상 이 신호와 이 신호는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x2라고 하는 이놈의 출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입력에다가 여기 있는 전달 요소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실상 이 두 놈은 x1g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오른쪽을 봤을 때 x1이라는 신호가 이 분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어쨌든 이렇게 x1이 들어오기 때문에 x1과 g가 곱해진 게 x2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1이 들어와서 g를 만나기 때문에 이놈도 x1g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어쨌든 x2가 똑같이 표현이 되네요. 그럼 얘도 잘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면 일단 x1이 들어가고요. 다시 하나는 나와요. 그리고 x2로 갈 때는 이 신호와 이 g가 곱해질 거니까 얘는 x1g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x1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x1 그대로인지부터 먼저 판별하겠습니다. 물론 얘를 판별하게 되면 얘도 알아서 판별되겠네요. 일단 보면 x1이라는 입력이 G라는 전달 요소를 만나요. 그럼 실상 이렇게 나오는 출력은요, x1G가 될 겁니다. 결국 x2는 얘랑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전달 요소에다가 이 출력이 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있으면 x1G에다가 여기 있는 이 요소가 이렇게 곱해지더라. 그럼 약분해서 아이고 결국 x1이 나가는 거 맞네. 그럼 얘도 실상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순차적으로 봤을 때 1, 2, 3이 다 변환이 제대로 됐네? 그럼 답은 알아서 4번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일단 x1, x2라는 입력이 있어요. 그렇죠. 요놈이 이제 x3라는 출력으로 되는데 이 x3가 어떤 값을 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x1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신호는 입력과 이 요소의 곱으로 표현돼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x1g요. 그 다음에 여기 가압점이 있기 때문에 이 x3 같은 경우에는 x1g 더하기 x2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오른쪽 한번 봅시다. 일단은 x1, x2 일단 두 입력이 있는 건 왼쪽과 똑같아요. 일단 여기 가압점이 있으니까 이 가압점에서 이렇게 내보낸 신호가 어떤 건지부터 판별하겠습니다. 우선에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부터 판별을 하면 일단은 G에다가 X와 곱해진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실상 이 가압점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신호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빼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쨌든 이 두 신호가 더해질 거니까 x1 더하기 x2g요. 근데 이 신호가 여기 또 전달 요소를 하나 만나네요. 그럼 이때 x3는 여기 입력에다가, 그쵸, 이놈 입장에서는 얘가 입력 아니겠습니까? 이 입력과 이 전달 요소가 곱해진 이런 꼬라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형태와 이 형태는 서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확실히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출력단지에 걸리는 전화, 이 친구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이 회로를 보니까 전화번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 여러 조가 있네요. 이때 이 개방단의 단자 전압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밀만의 정리가 있다. 그지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밀만의 정리. 이때 이 개방단의 전압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각 회로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부터 먼저 합시다. 일단 이놈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럼 편의상 얘를 E1, 얘를 뭐 R1 혹은 임피던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Z1이라 쓰겠습니다. 얘를 E2, 얘를 Z2, 얘를 E3, 얘를 Z3라고 하면 일단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Z1분의 E1 더하기 Z2분의 E2 더하기 Z3분의 E3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분모항만 적어가지고 Z1분의 1 더하기 Z2분의 1 더하기 Z3분의 1 뭐 간단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시겠죠? 자, 우리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일단 요거 2분의 10이에요. 더하기 4분의 4이에요. 더하기 3분의 6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우와, 이렇게 계산하니까 8.3 정도가 나와요. 답은 3번이겠네요. 이렇게 하는 순간 시원하게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자,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회로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놈이 이상하냐? 요 놈이죠. 실제 이 밀만의 정리,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전력의 방향 혹은 전화번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는 같은 방향인데 한 놈이 달라요. 그럼 이때는요, 이 다른 놈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반대로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실상 얘를 플러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다른 놈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해야 된다? 마이너스로 취하셔야 됩니다. 이거 겁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 나왔다. 시원하게 8.3 골라가지고 떨어지지 마시고 틀리지 마시고 제대로 단디 확인하셔가지고 요 놈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가 대략 4.6이 나오구나. 1번 이렇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전달함수가 여러 컬럼 주어지는 시스템의 단위 임펄스 응답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 임펄스 응답이요. 이거 뭡니까? 간단하게 단위 임펄스 신호를 인가했을 때 그 출력을 우리는 단위 임펄스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자,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단위 임펄스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을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달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 y에 대해서 수식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얘가 t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시간 함수를 구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시된 것은 뭡니까? 라플라스 형태의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항을 조금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s제곱 s 플러스 1 분의 1에다가 한 놈을 이 항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입력 자체가 뭐가 된다? 단위 임펄스 입력요. 자, 우리가 실상 이 단위 임펄스 입력을 시간 함수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델타 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 얘를요, 우리가 라플라스 변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그쵸? 근데 지금 얘는 s 함수입니다. 즉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뭘 넣는다? 1을 넣는다. 그럼 실상은 요것만 따지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쨌든 골라야 되는 것은 이 y라고 하는 놈에 있어서 시간 함수 꼬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놈을 뭐 해야 된다?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이거 뭔가 복잡한 이 분수 함수 꼬라지요.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좀 더 쪼개야 되더라. 즉 부분, 분수, 전개법을 이용을 해야 되더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을요, 자 바로 아래쪽에 부분분수 전개법으로 한번 쪼개 봅시다. 다시 한번 적으면 s제곱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를 우리가 부분분수 전개법으로 좀 나누게 되면 일단 s제곱분의 a 이렇게 미정계수를 하나 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제곱항이 있으면 이 제곱을 이 상태를 한번 더 적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s 플러스 1분의 c. 자, 일단은 요 분자에 있는 a, b, c라고 하는 미정계수만 계산하면은 부분분수 전개는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정계수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a 값 같은 경우에는 실상 요 놈이 가지고 있는 분모를 원 함수에서 제외한 나머지를 써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때 s는 뭐 내야 됩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분자항이 0이 될 수 있는 S값, 즉 S는 0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 함수에다가 S 0을 넣으면 A라고 하는 미정계수는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별나죠. 원래는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곱을 떼고 이렇게 썼습니다. 실상 이놈의 의미 자체가 뭡니까? 이 미정계수 값을 계산할 때 S에 대해서 뭘 하라? 한번 미분하라. 요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S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는데 그때 기준 함수가 뭐가 되느냐? 이놈이 원래 갖고 있던 S제곱을 떼고 나머지 기준으로서 이렇게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이때 이놈이 0이 될 수 있는 값을 S에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분수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언급을 하면 분수함수의 미분, 예를 들어 뭐 gx분의 fx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어요. 얘를 전체적으로 미분을 때리고 싶습니다. 이때 미분하는 방법 자체는 분모항은 제곱하고요. 첫 번째로 분자항에 있어서 미분하고 분모항을 그대로 곱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분자항 그대로 쓰고 분모항에 대해서 미분하는 형태로 우리가 분수의 미분을 행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실상 이렇게 되겠죠. 한번 적어보면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있어서 자, 이제 분자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분자는 1이에요. 1을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0이겠죠. 그리고 뭐 분모항 그대로 씁니다. 솔직히 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여기다가 0을 곱하면 그냥 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분자항 그대로 쓰고 분모항을 미분을 하는데 어쨌든 원래 분모항은 S 플러스 1 아닙니까?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1 되겠죠. 그래서 다 있으니까 S 플러스 1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근데 이때 우리가 S에 넣어야 될 값이 뭐였다? 0이었다. 실상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이 B라고 하는 미정계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있어서 또 따져봅시다. C. 연원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갖고 있는 분모항 제외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 분모항이 0이 되는 S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S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를 여기 넣게 되면 C는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끝났죠? 이 A라고 하는 것은 1이요.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요. 그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이더라.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YS라고 하는 것은 다 있으니까 S제곱분의 1이요. 마이너스 S분의 1이요.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1이요. 그럼 이때 이제 얘를 역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상 S제곱분의 1을 역변환하면 이렇게 램프 함수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분의 1은요. 그냥 1이 될 거예요. 어쨌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뒤에 있는 S 플러스 1분의 1. 실상 요 놈은 우리가 이걸 떠올릴 수 있겠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플러스 AT승이 있다. 얘를 라플러스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S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요. 요거 떠올리면 이놈 바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 실상 바꾸게 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꼬라지를 고르면 답 되겠죠. 그래서 그 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전달함수가 이런 꼬라지인 지역이 있답니다. 이 지역이는 어떤 지역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어 요소에 있어서 전달함수에 대한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체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전달함수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달함수를 우리가 그냥 GS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미 상수로 표현될 때 얘를 가지고 우리는 비례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이 친구가 이미 상수에다가 S가 곱해진 형태, 어쨌든 S 함수로 나와 있는 이런 꼬라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이때를 우리가 미분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체크하면 어떤 상수에다가 S가 곱해진 형태. 근데 거꾸로 혹은 반대로 어떤 상수에다가 S가 나누어진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를 우리는 적분 요소라고 하지요. 그쵸? 다들 익히 알고 계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또 이런 꼬라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꼬라지로 나온다. 얘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1차 지연 요소예요.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꼬라지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단 상수에다가 S제곱 더하기 2 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요. 얘를 우리가 2차 지연 요소라고 합니다.
요놈의 형태가 조금 이상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GS가 예를 들어 이런 꼬라지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죠? 부동작 시간 요소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분수를 쪼개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GS는 쪼개면 7S분의 2S 더하기 7S분의 5가 됩니다. 그치요? 앞에 거 SS 나가리 되지요? 약분 되지요? 그러면 7분의 2 더하기 7S분의 5 요렇게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얘만 따지고 본다. 얘는 무슨 요소다? 비례 요소다. 얘를 본다. 보니까 S가 분모에 있네요. 얘는 무슨 요소다? 적분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는 어떠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비례적분 요소를 갖는 지역이, 즉 비례적분 지역으로 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전류의 대칭분을 이렇게로,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을 각각 EA, EB, EC 이렇게로,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의 대칭분을 VC로부터 V2라고 할 때 삼상교류 발전기의 기본식 중 정상분에 대한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학에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간단히 체크를 하면, 자, 우리가 영상분 전압, 정상분 전압, 역상분 전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상 이 영상분과 역상분은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영상전류 곱하기 영상 임피던스요. 이 친구는 똑같이 마이너스 역상전류 곱하기 역상 임피던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실상 이 정상분도 똑같이 정상전류에다가 정상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요. 기전력이 하나 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실상 이 문제는 이 꼬라지만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꼬라지는 여기 있죠. 얘는 뭡니까? 역상분이죠. 그래서 정상분을 표시하는 3번. 얘를 가지고 답을 간단히 고를 수 있더라.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분포정수 회로가 무의 선로로 되는 조건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 선로, 다르게 말하면 무외형 선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실상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무손실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와 같이 무외형 조건 혹은 무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무손실 조건은 RG가 0이면 된다. 이게 무손실 조건이죠. 자, 무외형 조건은 저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우리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LG 요 기업이 이제는 RC카 사업도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LG가 RC카도 만든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익히 다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H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A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V1은 입력전압, V2는 출력전압, 그리고 친절하게도 A는 출력 개방 시 회로망의 전압 이득이다. 이렇게도 주어졌네요. 그죠? 자, 일단 요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4단자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4단자 정수 혹은 다르게 전송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V1, 여기를 V2, 즉 입력단 전압, 출력단 전압이라 해놓고 여기가 I1, 여기가 이제 I2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4단자 정수만 좀 파악해보면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죠. A, B, C, D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치요. 자, 일단 A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V2분의 V1 얘를 의미를 합니다. 일단은 먼저 요거부터 잡을게요. 실상 이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되돌려 가지고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A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압 B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임피던스 차원을 갖는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어드미터스 차원을 갖는 친구. 자, 그 다음에 D는 전류 B 에 대한 친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놈들의 수식 관계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일단 전압비이기 때문에 얘는 V분의 V가 됩니다. 전류비는요, 요거부터 보면 전류비는 I분의 I가 돼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임피던스 뭡니까? 전류분의 전압이죠. I분의 V. 근데 어드미터스는 이 친구의 역수이기 때문에 V분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4단자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꼬라지를 갖습니다. 항상 분모가 2차고요. 분자가 1차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익히 배우는 혹은 익히 챙겨 놓는 4단자 정수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얘를 물었어요. 그치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익히는 이런 개념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입력단과 출력단에 있어서 관계식을 짜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입력 측에 대한 전압과 전류 관계식으로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 V2 더하기 B I2요. 그 다음에 C V2 더하기 D I2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A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I2를 없애줘야 된다. 그죠? I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력 측, 다르게 2차 측을 개방을 해야 되더라. 즉 출력 측을 개방을 해야 되더라.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C값을 구할 때도 I2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2차 측을 개방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요, 물론 우리가 간단히 그냥 전압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출력을 개방했을 때 전압비이기 때문에 출력 개방 전압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르게 뭐 전압 이득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C도 매한가지로 2차 측을 개방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죠. 2차 측 개방, 다르게 출력 개방 시에 어드미턴스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어드미턴스는 1차, 2차 연계된 형태로서 전달되는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보시면 어떤 B가 2차, 1차 연계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전달될 수 있는 어드미턴스, 그래서 출력 개방 전달 어드미턴스 이따구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B와 D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V2를 없애면 됩니다. 이 전압을 없애려면 우리가 회로를 단락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때 조건이 출력 단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B에 대한 이 임피던스를 정확하게는 출력을 단락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임피던스, 출력 단락 임피던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어드미터스와 똑같이 전류는 2차 기준이고 전압은 1차 기준이야. 그럼 실제 1차 측과 2차 측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혹은 전달된 요소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출력 단락, 전달, 임피던스 뭐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다 있으면 얘도 어쨌든 출력 단락 기준이기 때문에 출력 단락 전류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이고 제가 너무 깊게 또 들어갔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습 겸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복습 겸 한번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 요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C를 주고 이놈의 천을 골라라 어드미터스요. B를 주고 임피던스요. 이런 거 고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대낼 겸 이렇게 했다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이 회로에 있어서 뭘 구하라? A값, 즉 전압이득 V2분의 V1을 골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회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는 일단 뭐 여기도 친절하게 나와 있다시피 뭐 출력을 개방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오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놈에 대한 값과 이놈에 대한 값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출력 측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입력 측은요, 이 V1으로 인한 전류 I1이 있을 거야. 그치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V1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여기가 개방이 되어 있다면 이 전류는 단순히 이렇게만 흐를 겁니다. 그럼 이때 이 V1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Z1 I1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Z3 I1 더하기 Z4 I1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하면 전압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얘들이 직렬로 접속된 거랑 같기 때문에 각 부에 나타나는 전압을 모두 더하면 전체 1차 측 전압이 될 거예요. 물론 얘를 우리가 I1으로 묶어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Z1 더하기 Z3 더하기 Z4 I1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있어서 V2 즉 우리가 이 단자 기준으로 걸리는 전압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2차가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 얘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2차에 대한 전압은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V2는 I1 곱하기 Z3로만 표현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A 도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I1 약분돼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Z3분의 Z1 더하기 Z3 더하기 Z4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답을 고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게루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근궤적이 허수축과 교차할 때 K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근궤적이 허수축과 교차할 때 이 K는 실상 우리가 임계 안정 조건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임계 안정 조건을 따져보려면 실제 우리가 루스표를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친구에 있어서 전달함수를 짜야 될 겁니다. 근데 이처럼 게루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를 더함으로써 간단히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S 그리고 S 플러스 3 그리고 S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분자 K는 얼마다? 0이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수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S의 3승 더하기 7S의 제곱 더하기 12S 플러스 K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익히 아는 루스표를 가지고 조금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딱 표현을 했을 때 일단은 S3승 위치에 적는 것은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죠. 1, 1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는 우리가 나머지 7K 얘를 순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일단 분모는 요거 그대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즉, 이 두 개 곱하면 84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그리고 오른쪽은 0, 그리고 여기는 K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실상 임계 안정 조건은 얘가 0이 된다. 이걸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놈을 만족하려면 그냥 K는 84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루스표를 가지고 풀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놈으로 인해서 나오는 개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를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 A, S의 3승 더하기 B, S의 제곱 더하기 CS 더하기 D는 0이다. 이런 특성 방정식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안정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안정 조건은요. 가운데 두 개 곱한 거 B, C는 끝에 거 곱한 것보다 크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임계 안정은요. B, C는 AD예요. 그러면 안정한 거 말고 불안정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안정 조건의 반대로 취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짜냈다면 이렇게 표를 짜기보다는 안에 거 곱한 것은 어쨌든 임계 안정 조건으로 이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거 곱한 거, 즉 7 곱하기 12는 밖에 거 곱한 거, 1 곱하기 K랑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K는 바로 84구나. 이렇게 계산하기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답은 3번이더라.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불안정한 지역의 특성 방정식을 물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안정한 지역의 특성 방정식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실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정 조건이다. 그럼 실상 일단은 모든 항이 있어야 되더라. 예를 들어 이처럼 3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S의 3승, S의 제곱, 그리고 S의 1승, S의 0승, 다르게 말하면 얘가 곧 상수항이 되죠. 얘들이 싹 다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이놈들의 부호는 싹 다 플러스로 있어야 된다. 즉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일단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3승, 제곱승, 그 다음에 1승, 0승, 즉 상수항이 싹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항의 부호도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상 이때 또 필요한 개념이 우리가 앞에 18번째 문제 풀면서 했던 거, 루스표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루스표를 각 항에 있어서 다 작성해서 풀면은 시간 겁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상 이 루스표의 개념으로 나온 거 요거를 이용하면 좀 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쓰면 A, S의 3승 더하기 B, S의 제곱 더하기 CS 더하기 D는 0. 이런 꼬라지의 특성 방정식이 있다. 그 안정 조건은 뭐가 된다? B, C는 A, D보다 크면 된다. 그렇죠. 그럼 요거 가지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요. 일단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거 비교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딱 봐도 안에 거 곱한 게 밖에 거 곱한 거보다 커요. 그럼 얘는 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안에 게 뭐예요? B, C 개념 아닙니까? 밖에 건 A, D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에 것끼리 곱한 것은 밖에 거 곱한 거보다 커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안에 거 곱하면 6이에요. 밖에 거 곱하면 1 곱하기 6이죠. 어라?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게 같네요. 그럼 이때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임계 안정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는 안정된 상태입니까? 불안정된 상태입니까? 그렇죠. 솔직히 임계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완벽히 안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상 다른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실제 답이 맞는지. 자, 안에 거 곱하면 55죠. 밖에 곱하면 15죠. 얘는 충분히 안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래. 네 번째. 자, 안에 거 곱하면 4죠. 밖에 거 곱하면 2입니다. 안에 거 곱한 게 훨씬 크네요. 안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실제 뭐 이런 유형이 잘은 나오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만약에요. 지금은 그래 이렇게 뭐 S의 3승으로 표현되는 뭐 특성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안에 거 곱한 거는 밖에 거 곱한 거보다 크면 안정 조건이더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즉 특성 방정식이 4차 함수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는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3차 기준 했을 때 안에 거 곱한 것은 밖에 거 곱한 것보다 크면 안정이라고 했죠. 그럼 일단 큰 틀은 똑같습니다. 일단 안에 거 보니까 얘는 이거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B, C, D 곱한 것은 밖에 거 곱한 거랑 비교했을 때 크면 되더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놈이 단순히 밖에 걸 곱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밖에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요. 상대 쪽으로 넘어갈 때 한 칸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이렇게 곱해져요. 이는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겠죠. 특히나 중요한 거 이 가운데 있어서 이 항은 제곱이 됩니다. 자, 요걸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것과 이게 곱해져요. A, D가 곱해져요. 근데 이 안에 포함되는 거, 즉 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제곱이 되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B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얘는 안정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 주십시오. 실상 뭐 4차 함수로 주어지는 특성 방정식에 있어서 이런 걸 묻는 문제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째 문제입니다. 일정 입력에 대해 자유 편차가 있는 지역에는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이거 나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시면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보기를 보니까 적분, 어라? 적분, 어라? 적분이란 말이 들어가네? 그러면 느낌상 적분이 없는 이 친구가 답이 되지 않을까? 끝이죠. 자, 실상은 이 비례 지역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제호공학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비례 동작 혹은 비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차가 있고요. 그렇죠? 혹은 잔류 편차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응답 속도도 조금 느려요. 동작 속도도 느려요. 근데 여기서 자 미분 동작을 혹은 미분 지열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실상 얘를 이렇게 부르죠. P, D 동작이라고요. 그쵸? 자, 일단 비례 동작을 뭐 P 동작, 미분 동작을 D 동작이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실상 응답 속도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오차의 변화를 따져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상 얘는요. 오차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랑은 달라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적분 동작을 추가하게 되면 실상 이 적분 동작이 행하는 역할이 바로 오차 제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적분 동작과 미분 동작은 단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PD 혹은 PI로서 조합해서 씁니다. 혹은 완벽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PDI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죠. 어쨌든 간에 적분 동작을 썼게 되면은 오차가 제거되더라. 혹은 다르게는 이렇게도 말하죠. 정상 특성이 개선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적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오차가 제거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로 인한 잔류 편차도 제거가 돼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류 편차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비례 지역에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이 수업문항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푼 문제가 많은 분들의 합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